자, 국어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유인물을 드릴 거고, 먼저 드리면 그것도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안 나오냐 갑자기. 자, 우리가 국어 특강 총 3번 하고 있죠. 1, 2, 3.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문장, 이걸 어떻게 독해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우리가 했던 게 단락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할게. 어서 오세요. 문단 독해. 문장 하나를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이야기였죠. 문장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가야 하나.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제 스키마 얘기했지. 스키마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스키메이킹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거나 우리의 배경 지식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문장을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스키마를 메이킹하자, 이런 얘기였고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단락 독해는 한 단락은 그래서 그 단락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잠깐만, 갑자기 단락 독해, 문단 독해 용어가 헷갈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문단인 것 같은데, 한 문단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 문단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메인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이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라. 역할이 있다는 거야. 각 문단의 역할이 이 글에서의. 그래서 한 문단은 반드시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 통일성이 응집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문장들이 그 단락에 하나의 응축된 메인 센텐스라고 하면 여러분이 또 그 문장을 찾는 데 집중할까 걱정인데, 어쨌든 그 메인 그 개념이 있다는 거야. 그 문단에서 그걸 찾아가는 것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 할 이제 문단 독해, 이게 단락 독해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문장이고 한 문장이고, 얘는 한 덩어리고, 얘는 이제 덩어리들이지. 문단들, 단락들, 단어가 헷갈리네 갑자기. 자, 어쨌든 글이라 하는 것은 그냥 줄글을 쫙 써놓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커팅을 했겠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각각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들끼리 모아놓은 거겠죠? 그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안 봐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 이유가 있겠죠. 가장 쉬운 거,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3가지야. 그러면 그 3가지를 1, 2, 3 구별해서 덩어리 이렇게 글을 쓰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그냥 본론만 나오면은 어때?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포장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포장지. 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그래서 글이 어떻게 생겼어 하면 서론이 있고요, 본론이 있고요, 결론이 있단 말이야. 이게 글의 구조가 글쓴이의 의도에 맞게 구성이 될 텐데, 그 구성되는 패턴이 상당히 고정화돼 있다. 글을 써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미리 알고 내가 글을 읽으면 유기적인 이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게 되고, 그러면 글 쓰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게 단락 독해를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사실 더 큰데, 각각 포지션에 뭔 내용이 있는지 내가 정리를 머릿속에서 하고 읽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단락어를 바로 연결을 지을 수 있다. 여러분 보통 문제를 이렇게 쭉 읽었어. 그럼 이거 어디 있었지? 막 글 가서 찾아보잖아. 사실 그럴 필요조차가 없어. 왜? 문제 자체를 읽어도 이거는 이 글의 구조상 어디에 대한 질문이야. 그게 바로 머리에서 떠오릅니다. 의식하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글을 쫙 읽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 때 굳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돼요. 훈련이 충분히 되면. 그래서 이 글의 구조가 핵심이다 라는 것,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깔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한 4개의 질문을 갖고 연습을 해볼 텐데, 시간이 허락된다면 최대한 해보도록 하죠.
하면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자, 글의 구조는 가장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띄어요. 이게 국룰이에요. 모든 글은 이 구조를 띱니다. 서론, 본론, 결론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각자 머릿속에 하나 생각해봐. 뭐가 제일 중요할지. 생각했어?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승주,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돼. 이상한 답이 나와. 그냥 직관적으로. 본론. 자, 영록이. 본론. 민재. 민수. 결론. 성윤이. 정답은 서론이야. 서론이야. 이유를 잘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생각을 해보면 좋아.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를 보거나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뭐 편지를 주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글을 읽거나. 자, 글은 읽고 싶다, 읽기 싫다. 글의 본질은 읽고 싶어, 읽기 싫어? 읽기 싫잖아. 그게 글의 본질이야. 이렇게 날아갈까 무서운데 왜 안 되지? 불안합니다. 읽기 싫어요. 그러니까 모든 글은 서론에서 승부를 봐야 돼. 서론에서 이 글을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독자한테 당위성을 줘야 돼. 또 글에 대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글을 안 읽습니다. 선생님 굳이 그게 전부인 이유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논문에 무슨 구조가 있냐면 abstract이라고 요약된 본이 있어요. 요약본. 이걸 읽고 이 논문을 내가 읽을지 말지 판단을 하는 거야. 다시 abstract을 읽고 이 논문, 긴 논문을 내가 읽을지 말지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이 논문에서 어디를 읽을지 판단을 해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목차를 보지. 목차를 보고 이 부분 내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지 않아? 유튜브도 생각을 해봐. 유튜브 그 썸네일 딱 누르고 들어가면은 타임라인 나오지.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보잖아. 다 볼 수는 없을 때. 그치? 그러면은 썸네일 하고 처음에 인트로에서 이 영상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주지. 요즘은 다 하이라이트 장면만 먼저 탁탁탁탁 나오지. 재밌겠는데 하면 그 장면 기다리면서 유튜브를 쭉 보잖아. 그렇죠? 아니면 그냥 통짜로 그냥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잘 안 본단 말이야. 자,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글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나오는 국어, 그 중에 독서 글입니다. 즉 여러분 대학에서 봐야 되는 글을 잘 읽을지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소설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 봐야 되는 글 대부분 논문이겠죠. 또는 교과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글을 읽을 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서론을 보고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서론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론에는 반드시 이 글에 들어가 있는 구조를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만 봐도 이 글은 이렇게 쓰여지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서론만 봐도. 오케이? 승주 이해해? 무슨 말인지? 서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6월 모의고사가 눈앞에 다가왔다.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모의 시험 형태를 학원에서 진행하려고 한다. 이 시험은 그 전년도 또는 직전 한 3개년 정도의 6월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이 시험에 참여하는 경향성이 있다. 하지만 수험생의 컨디션과 수험생의 멘탈과 또 수행평가 등을 고려해봤을 때 이 시험을 반드시 봐야 하는지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썼어. 서론이야. 자, 서론만 읽고도 이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다 알겠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그거 학원에서 보는 6월 모의고사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말 하고 싶겠지 일단. 그리고 그 근거로는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지. 그치? 뭐 학생의 컨디션 그리고 뭐 등등등 방금 말했던 그 3가지에 대해서 본론에 다룰 거 아니야. 그치? 이해해? 그러니까 서론만 잘 읽어도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론을 읽었을 때. 그리고 잘 쓴 글은 이 서론에서의 배치 상황과 글에서의 전개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돼요. 잘 쓴 글은. 오케이? 그래서 서론이 정말 중요하다. 서론에서 여러분이 에너지를 상당히 쓰면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서론에서 우리가 키워드도 던지고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 글의 구조에 어떤 형식을 취할 건지도 알려주고요. 본론 내용에 어느 정도의 그 요약된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론을 최대한 힘을 써서 읽어야 되고, 본론은 이제 이 서론에 대한 상세 설명이야. 상술이라고 하지, 상술. 상세 설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본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틀렸던 문제가 다 본론에 있었기 때문이지. 그치?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본론에서 나오긴 해. 근데 이 본론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 이해의 시작이 서론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론 싸움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서론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본론에서 각계 전투를 하죠. 그때 필요한 역량은 이제 사실 스키메이킹을 잘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 결론이 사실 그래서는 상당히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트인데, 수능 글쓰기의 특징은 뭐냐면 결론이 엉망입니다. 결론이 심지어 없는 글도 있어. 글로서의 완결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왜 이렇게 되는가? 첫 번째 이유, 발췌를 했기 때문이야. 발췌를 했기 때문이다. 남이 어떤 글을 한 10페이지 분량으로 써놨는데 수능은 그중에 일부를 떼와야 되잖아. 일부를 떼와야 돼. 그러니까 이 결론이 지어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약간 열린 결말 또는 열어놓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다분해. 보통 글은 명확한 캐릭터가 있이 그 결론이 뚜렷해야 되는데 수능은 그게 좀 떨어진다고. 두 번째 이유, 말했지만 수능은 가치관을 담고 있지 않는다 했죠. 수능 지문에는. 그러니까 결론을 강하게 쓸 수 없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생각해보게 확장을 시킬 뿐이지, 적용시키거나 확장을 시킬 뿐이지, 또는 요약을 하거나에 그치죠. 얘를 결론을 강하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결론에서 거의 안 나와요. 결론에서 나올 거면은 뭔가 응용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서 얘를 확장시킵니다. 두 번째 이유, 이게 이제 최근 스타일의 문제인데, 국어 지문 길이가 너무 길다고 비판이 잦았죠. 한 3, 4년 전에 국어 지문 길이가 너무 길다, 그래서 난이도, 사교육 문제가 일어난다 해서 지문 길이를 조정하자 라는 바람이 불었어요. 학생들한테 이게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지문 길이를 줄인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많은 설명을 해주던 걸 짧게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후려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설명이 불친절해진다고, 글이 어려워진다는 소리야. 똑같은 말을 읽었을 때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럼 예를 들어주고 막 이러면서 상수를 해줬다면 그 상수를 막 다 빼. 그냥 한 문장 안에 다 응축해놓고 넘어가 버려.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지. 근데 뿐만 아니라 결론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썰리는 거야. 글을 길게 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짧은 글을 가지고도 난이도를 변별해야 되다 보니까 가, 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글을 막 집어넣고 지문을 구성하죠. 오늘은 이 유형은 다 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조금 허술하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 글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이 중요하다. 서론을 보면 본론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글에 이제 유명한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을 선생님이 옛날엔 다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요즘 이제 설명 안 합니다. 왜? 그냥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알아서 자기가 이걸 발견하게 돼요. 알려주면은 그냥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게 돼. 고전 시나 소설, 현대 소설이나 또 고전 소설이나 이런 문학은 대부분 패턴화하면 됩니다. 특히 고전일수록. 생각을 해봐. 6.25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제시대 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결이 비슷하지 않겠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지. 물론 이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되게 패턴이 정해져 있다고. 그 조선시대 여성이 쓸 수 있는 그 소설, 그 시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이 뭐겠어? 몇 가지로 축약될 수 있지 않겠니? 왜냐면 그 시대에 여성이 글을 썼다는 건 귀족이란 소리고, 그치? 그 귀족의 교수집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겪는 서러움이 있을 것이고, 그 시대상에 걸맞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적어져 있겠죠. 유배지에서 쓴 글이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임금님의 제발 나 살려줘요, 이거 열심히 썼을 거 아니야. 임금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 결을 좀 정리할 수 있다는 건데, 독서에서는 그 결을 패턴을 유형화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다. 하지만 대표적인 걸 설명하자면, 요즘 트렌드에 대해 설명할게. 가장 이제 유구한 역사는 대조형입니다. 대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비교랑은 좀 달라. 서로의 성격이 완벽하게 상반되는 것을 가져와야 돼. 좀 반대되는 것을 갖다 놓고 둘을 비교하면서 특징들을 부각시키는 거지. 이해하세요? 그게 대조입니다. 대조. 그래서 검정고시와 인문계를 대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이 뭐냐면 대조의 통념을 이용하는 거야. 통념. 보통은 이렇게 했는데 이 통념이 깨지고 있다. 주장.
대조시키는 거죠. 이런 패턴을 이제 잘 보고 정리를 하면은 글의 통일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관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글의 응집성을 볼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무슨 말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설명이에요. 설명. 이게 이제 제일 어렵습니다. 설명. 특정 개념을 설명하는 거야. 그럼 그 설명을 하는 글은 말 그대로 교과서 같은 글이에요. 교과서 같은 글.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봤을 때 수능에서. 말 그대로 내가 교과서를 학원 선생 또는 학교 선생의 설명 없이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야. 오늘도 읽어보겠지만 환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 환율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설명하는 글이에요. 설명하는 글. 이게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정반합 구조도 유명하죠. A라는 주장, A에 반대되는 주장,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새로운 B라는 절충안을 파생시키는 그런 글의 유형도 있고요. 철학 지문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해겔 지문 최근에도 나왔었고, 정반합의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고 등등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패턴화하기보다는 글을 많이 읽어가면서 구조를 확인하자.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잘 봐. 어떤 교재를 이용하면 좋냐면 해설이 자세한 것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해설이 이제 단락독해서는 해설이 자세한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면 구조를 좀 정리해주는 그 교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해설을 봤는데 해설에 이 글의 구조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구조 분석이랑 이 해설의 구조 분석이 거의 유사한지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처리해 가면 되겠다. 이게 백날 말해봤자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니까 눈으로 보면서 확인합시다. 자, 뒤로. 자, 펜 하나 꺼내시고요. 네 개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해봅시다. 자, 여러분한테 읽고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랑 그냥 같이 합시다. 자, 스키메이킹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고 전제하고 할 거예요. 선생님 잘 안 했는데요.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여러분 시간은 큰 중요 요소는 아닙니다. 시간이 큰 요소가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선생님이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를 보면서 뭘 분석을 할 거냐면 얘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건지 아니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전혀 자기만의 그 기준이 없이 푸는 건지 이런 걸 볼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좋아요. 시간의 압박을 너무 지금은 느끼지 마세요. 문제 읽어봅시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에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이렇게 한 문장 읽고 나면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나의 말로 패러프레이징이 돼야 돼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신을 두려워했대. 왜 두려워해? 왜 두려워해? 신이 자연재해나 천체현상 등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근데 에피쿠로스는 당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 이걸 잘못됐다 생각했네. 그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신 때문에 자연재해나 이런 게 일어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걸 중요하다고 봤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자, 첫 번째 문장 서론이 끝났어요. 서론이 끝났으면 이 글이 어떻게 쓰여질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한번 생각해봐. 이 글은 어떻게 쓰여질까? 앞으로 아래 읽지 말고. 승주, 이 글은 어떻게 쓰여질 것 같아? 자연학을 바탕으로 신을
그래 맞아. 앞으로의 내용은 에피크로스가 이거 왜라는 생각 들지 않아? 앞에 첫 번째 줄 읽었을 때는 왜라는 생각이 안 들었지. 공감이 가지 않았어? 자연재해 일어나면 신이 막 일으켰다고 생각했겠네. 근데 에피크로스가 그거 잘못된 믿음이야 라고 했다는 거지. 그럼 물음표가 생기잖아. 왜지? 그걸 동의하냐 마냐랑 별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본론에서. 본론의 내용을 읽지 않아도 어떤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제? 네? 본론의 내용은 읽지 않아봐도 어떤 내용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어, 우리가? 자연재해는 신이 일으킨 거다? 뭐 그런 내용이 있겠지. 그치? 그럼 내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자연학에 대한 설명도 하겠지. 그럼 자연학은 신하고 자연이랑 관계가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잘 이해했는지 문제에서 물어보겠죠. 그치?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주자면, 여러분은 글을 읽을 때 옆에 역할을 비워놨잖아. 실제 나중에는 뭘 안 쓰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안 쓰면서 읽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써도 돼. 훈련하는 느낌에서. 그래서 우린 좀 써보자. 자, 첫 번째 문단을 서로를 딱 읽고 나니까 느껴지는 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선생님이 이렇게 느꼈어. 문제 제기 뭐야? 통념이 나왔지. 통념. 그 당시 통념. 사람들은 두려워해. 그치? 근데 에피쿠로스는 여기에 대해서 뭐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이게 통념이 나왔어. 통념이라는 건 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어떠한 개념이랑 생각이야. 그렇지만 이게 깨어지는 게 목표지.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통념이 있다. 그럼 이 개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거겠지, 사람은.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는 에피크로스에 대한 이제 생각이 나오겠죠. 그럼 이 문제는 뭐냐? 여기서 제기한 문제는 뭐야? 신 때문에 뭔가 자연재해 이런 거 일어난다는 거고, 그래서 두렵다.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이게 통념이죠. 이걸 굳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글을 읽을 때는 내 머리에다 적는 거야, 이걸. 한 두 번째 달라 읽어볼까요?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보고, 신은 존재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신이 존재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럼 어떻게 존재하는데? 질문을 하면서 읽는 거지. 어떻게 존재하는데? 신은 우주들 사이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글을 읽다 보면 모든 정보를 머리에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흐름을 일단 잡아놓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계속 상상해야 돼. 사람들은 신이 자연재해를 일으켜 두려워. 근데 에피쿠로스는 아니야. 신이 있긴 한데 그 신이 인간 세계, 우주 사이 중간 세계 어디에 있으면서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아. 그걸 우리 이심론이라 해. 이심론 뭐 중요하고 밑줄 이런 거 안 친다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통념과 대조되지. 대조되는 개념을 지금 에피쿠로스가 얘기하고 있어. 어떤 얘기하고 있어? 신은 별개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안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걸 딱 생각하면서 가라고.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서 고통을 주지 않고 다른 것에서 고통 안 준대. 그러니까 인간한테도 고통 안 주겠지.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 같은 것에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인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봐봐. 우리가 서론에서 예스 측 했던 거랑 똑같잖아? 그래 구조가? 그치? 물론 난이도가 낮은 걸 먼저 보여주고 갈수록 난이도 올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은 추가적인 막 정보들이 쏟아졌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일단 그냥 여기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면 깊게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신은 별개야. 신이 있는데 신은 인간한테 개입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편, 여러분 한편이랑 반면에는 다른 겁니다. 반면은 완전 뒤집어지는 개념이고 한편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한편. 근데 조금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거지. 관점을 살짝 달리하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튼 건 아니야. 한편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발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봤다. 좀 디테일이지네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이게 아까 말한 자연학인가? 이렇게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데 그럼 여기서 머릿속에 딱 잡고 있는 건 영혼이랑 육체랑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쉽게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유치하고 쉬운 말로 변환하라고 어려운 말들을 영문 여기까지 읽으면서 영혼, 육체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돼. 맞네 같다. 인간은 사후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신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앞에서 했던 말과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은 뭔 말이야? 사후 세계 심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지. 자, 그럼 앞에 서론에서 했던 말 아니야? 서론에서 뭐야? 신이 인간사에 개입해서 인간이 두려움을 겪는다. 에피쿠로스는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본론 첫 번째에서 뭐라 그래? 신은 별개야. 자연하고. 두 번째. 그리고 사후세계 심판 없어. 서론에서 예측했던 대로 흘러가죠. 그치? 그래서 딱 머릿속에 지금 구조가 어떻게 잡혀야 돼? 서론, 본론 1, 본론 2. 그거에 대한 첫 번째는 자연과 별개. 두 번째는 뭐야? 사후세계 없음.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지. 두 번째 단락의 역할은 이거죠.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구나. 네 번째 단락.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이러한이라 했으니까 앞에 내용이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인가 봐요.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 지금 개념을 대조하면서 흘러가고 있잖아. 근데 지금 에피쿠로스의 입장은 뭐라 그래? 비결정론적이래. 비결정론적. 근데 내가 여기 왜 밑줄을 쳤냐면 앞에서 내가 읽었을 때 서론에서 어떤 말이 있었어? 결정론적 세계관이란 말이 있었지.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그래서 통념이 있고 에피쿠로스가 있지. 얘는 비결정. 결정된다, 결정 안 된다? 민재, 결정된다, 결정 안 된다? 결정 안 된다. 통념은 결정된다.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냐, 결정 안 되냐 이런 얘기죠.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집중!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란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돼서 튕겨나가는 우연적 운동을 한다고 본다. 비결정이니까 우연적인 거겠지.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연이네. 뭔가 다 우연히 한 것이야. 따라서 우주와 인간 세계에 신의 관은 없고 일관성이 있죠. 계속 진술의 일관성이 있죠.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 여긴 필연성이죠. 필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지의 단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유지는 이런 에피쿠로스의 관점에 속하는 표현이겠네요. 문제를 이제 많이 풀다 보면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지도 느껴져야 돼. 이 정도 읽으면. 아직 그게 안 되죠. 근데 결론이죠.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을 이끄는 윤리학으로 펼쳐나갔다.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논리적이고 멋지고 딱 클라이막스를 장식하지 않아요. 요즘 수능 글들은 그냥 열어놓고 끝납니다. 이게 윤리학으로 이제 펼쳐나간다. 그래서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세계의 두려움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에까지 한 말 지금 정리하죠.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앞에서는 자유의지로 확장시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원히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을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 그래서 읽어보니까 여기 글이 어떻게 구조가 이제 보이냐면 첫 번째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이게 서론에서 문제 제기했던 그 통념을 깨는 주장,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에서는 다시 한번 통념과 에피쿠로스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정리 및 확장을 하는 것 같아. 확장을 시켰어. 두 번째 확장이 마지막 단락에 일어나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다.
넘겨보세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 때 필요하지 않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머리를 들어봐. 머리를 들고 방금까지 읽었던 글의 구조를 한번 머릿속으로 쫙 생각해봐. 글이 어떤 글이었는지, 서론은 뭐였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선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게 돼야 돼. 글을 읽었으면은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남한테 내가 나와서 한 30초 만에 스피치가 가능해야 돼요. 선생님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겠지. 통념이 있습니다. 어떤 통념? 사람들이 자연을 두려워했어요. 신이 개입해서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신을 두려워했다. 에피크로스는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본론에서는 첫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신이 있긴 한데 자연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본론에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두 번째 본론에서 사후세계 없다 얘기했지. 그치? 인간의 영혼하고 육체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죽고 나서 신이 자연에 개입하지 않으니까 영혼에도 개입할 수 없겠지. 그래서 사후세계 없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확장을 하잖아. 정리하면서 뭐야? 결정론과 비결정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비결정이다. 모든 게 우연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 마지막 본단은 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실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끝났죠. 예, 읽고 나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냥 무작정 국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25번. 25번만 푸세요. 딴 거 풀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얘는 그냥 25번만 딱 푸세요. 답을 골라봐. 그래서 답을 골랐습니까? 답 체크를 해보세요. 고르고 체크. 다 했어? 같이 보죠. 자, 사상과 성립 배경. 성립 배경 안 나왔지? 애매한 사람 세모 치시면 되고. 사상은 나왔는데 성립, 이게 왜 성립되는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일단 세모. 그 다음에 먼저 제목만 보는 거예요. 표제만. 사상의 목적과 의. 사상의 목적이 나왔고 의 나왔죠. 목적은 뭐야? 통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내가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의는 뭐야? 의는 그래서 인간이 우연을 비결정론적으로 살아가자 이런 얘기였죠. 사상에 대한 비판 없었죠. 그치? 에피크로스가 통념을 깬 거지. 에피크로스의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 마찬가지로 없었죠. 에피크로스 혼자 말하다 끝난 거잖아. 에피크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과 효용성. 현대에서 이게 어떤 효용을 갖는지 얘기 안 했지. 선생님 한 거 같은데요? 아리까리? 그럼 세모야. 이것만 읽어도 사실 답이 2번이란 걸 추릴 수 있어. 근데 저 이것도 세모 찍고 이것도 세모 이렇게 했다 해봐. 그러면은 부제 읽어봅시다. 부제 5번부터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에 대해서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에 대해서. 그런 해당한 문단이 어디 있었냐고. 없지. 1번으로 와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야? 이 얘기가 중심이었어? 아니지. 신하고 자연, 신하고 인간, 이게 중심이었지. 그치? 그래서 땡. 그래서 2번이 맞죠. 신, 인간, 자연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게 맞죠. 그냥 글을 정확히 읽었으면 내가 올바른 답을 정확하게 잘 구별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 26번. 자, 기억, 니은, 디귿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기억은 뭐였냐면 이신론이었고요. 여러분은 최대한 글을 읽지 말고 해보세요. 니은은 자연학이었어요. 디귿 윤리학이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내가 이신론이 뭐였고 자연학이 뭐였고 윤리학이 뭐였는지 머릿속에 남아. 그럼 그냥 풀어보고 선생님 저 안 남아요. 그러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도 좋아요. 이신론이 있었던 데를 가서 쓱 보고.
풀어보세요. 자, 했나요? 시간을 좀 충분히 드렸어요. 일부러. 봅시다. 기억.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자, 이걸 문제를 풀 때 모든 걸 다 하나하나씩 다 처음부터 볼 필요 없고 끊어서 보면 돼요. 자, 이신론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였는가? 그럼 이신론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가서 보세요. 이신론이 뭐였어? 딱 이신론을 찾아가는 순간 이신론이 있는 문단이 있잖아. 이 문단이 무슨 내용이었던 건지는 기억이 나잖아. 결국 여기서 뭐였어? 신이 존재하는데 자연에 개입하지 않아. 그게 이신론이겠지. 그치? 그걸 가지고 이제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나요? 이신론이? 아니죠. 가질 필요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틀렸지? 이해하세요? 뒤에 거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앞에 것만 읽으면 돼. 그럼 이제 이신론부터 다 끝내버리자. 자,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거 아니지? 그치? 반대지. 기억은 3번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 자, 모르겠어 세모 정확하게 말하네. 기억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 맞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기억과 니은이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를 탐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죠. 그쵸?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단을 정확하게 내가 독해를 해놓으면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뭘 집중할 수 있는가 이게 또렷이 보인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 디귿을 확인하면 되는데 자연학 가서 또 봐. 기억이 안 나면. 아, 그래 자연학은 뭐 하는 거야? 비결정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대. 그치? 윤리학은 그것이 확장된 거잖아. 와서 풀어버립시다. 3번 디귿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건 맞죠. 근데 니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자연학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제 뚜렷해진 거야. 이제 기억과 니은을 구별하는데 기억이 아니고 니은은 맞지. 그치? 기억은 신하고 자연에 대한 얘기고 니은이 뭐였어요? 자연학이 인간 육체랑 영혼이 같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일 것 같은데 기억, 니은 다 벗어날 수 있는 근거로 지금 제시한 거죠. 이게 첫 번째였고 이게 두 번째였고 디귿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확장되는 거다. 맞다. 그래서 우리가 단락독해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자, 빠르게 27, 28 풀어보세요 이제.
자, 20초 마무리하세요. 자, 봅시다. 자, 빠르게 볼게요. 에피크로스에 대해 비판한대요. 자, 비판해봐. 자, 봅시다. 신의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이건 맞는 말이지. 인간의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이것도 맞죠?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죠. 에피크로스는 땡.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 운동을 한다. 우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나봐. 그것과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이것도 맞는 말이지.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자유의지랑 관련이 있다 했죠, 이게. 내가 단초가 될 수 있는가 하고 물을만 하네. 맞다 치고. 디귿.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통념이죠.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는데, 야, 그 고통 때문일 수도 있잖아. 합리적이지. 여기까지.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 에피쿠로스죠. 해소되는가? 제기할 만하죠. 그치?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통념이죠.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잖아.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맞는 말이죠. 에피쿠로스.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벗어날 수 있는가? 맞죠? 지금 리을은 성격이 같지. 그치? 그래서 그럼 얘도 그래, 네 말이 맞아. 자유의지. 근데 이거랑 뭔 상관? 이 말이잖아. 우연적인 운동한 거랑 자유의지랑 뭔 상관이야? 이 말한 거죠. 그래서 5번이 맞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여러분이 어색할 수 있어. 뭐가 선생님 말도 이해가 됐는데 저는 얘가 이걸 비판한다라고 하는 뉘앙스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가 문제냐면 0점 조준이 안 돼서 그래. 0점 조준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뭔 말이냐면 평가원이 말하는 그 비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뉘앙스랑 그 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판에 대한 뉘앙스 감과 안 맞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기출을 많이 풀면서 평가원이랑 나랑 맞춰야 돼. 시침과 분침을 맞추는 것처럼 딱 이걸 기출을 많이 풀다 보면 맞기 시작해요. 오, 내가 생각했던 평가원이 낸 거랑 내가 생각했던 거랑 딱 일치하는 경험을 많이 시켜야 한다. 이건 걱정할 게 아니에요. 방금 선생님이 딱 읽을 때 했던 것 중에 뭐야? 아, 이건 에피크로스, 이건 통념. 이게 잘 되고 있으면은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자, 보기. 자, 여기까지는 글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보기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그냥 하나의 지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보기를 읽어보자.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누구랑 같아? 에피쿠로스랑 같지. 공통점이네.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근데 얘는 목적이래. 자, 글을 읽을 때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읽진 않아, 선생님은.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같지, 공통. 이게 차이지. 에피쿠로스는 모든 일은 우연이라 그랬죠. 얘는 목적이 있다. 인관성이 있다 이 얘기네.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신이 원인이래. 일체의 훌륭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이지. 신은 언제나 필연성. 얘는 이제 필연 따르죠. 아까 에피쿠로스는 우연이었어요. 등등등. 자, 1번. 신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보기. 맞죠?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랑 차이가 있죠. 그치? 개입 안 한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네. 자, 2번.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을 이끈다고 봐. 여기 지성에 대한 얘기가 있나? 있네.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것과 차이점이죠. 맞죠? 에피쿠로스는 우연이라 했죠. 3번. 신을 모든 일의 목적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목적이라고 했지.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쵸? 신의 존재를 인정하죠. 근데 여기서 혹시 내가 찝찝해. 불사하는 존재란 말이 있나? 하는 사람은 본문에 가서 찾아보면 돼요. 나는 이 정도는 세모 치고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갑니다. 분명히 이런 글은 뒤에서 낫게 돼 있어. 이런 게 경험상 아는 거야. 다 읽으면서 시간 빼게 하는 거거든. 이거 지금 난이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은 지문 특징은 답들이 주로 이제 4, 5번에 배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들 시간 뺏는 거지. 여기서 시간을 갉아먹는다. 신이 모든 것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 에피쿠로스는 이거랑 상관없죠. 행복은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보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 맞죠?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 자,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봤나요? 그랬나요? 맞죠? 그치? 에피쿠로스랑 공통점이었죠.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이것도 맞죠?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 외부에서 온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군. 딱 낫기 좋잖아. 아니지. 왜? 에피쿠로스는 신의 영향력이 없다 그랬죠. 이제 글을 똑바로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를 여러분이 못 푸는 이유는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의 기인한 것이다 라는 내용. 그래서 본문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아시겠죠?